그날 아침 마당의 흙 냄새는 유독 진하게 코끝을 찔렀습니다. 봄이 되면 흙도 마음을 안다고 하던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속이 쓰리던지 저는 그저 평범한 시골 노인이었습니다. 평생을 이 집 한 채 붙들고 농사 짓고 자식들 키우고 남편 보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들 다 도시로 나갈 때도 이 집만큼은 지키고 싶어 헛간 하나도 함부로 못 허물었죠. 그런데 세월은 참 야속하게도 마을 앞길을 확장한다며 제 집을 밀어야 한대요. 시에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기와집 하나 무너뜨리는데 들어온 돈치곤 과분했지만 제 마음은 시큰했습니다. 그러던 참에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이참에 새 집 짓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 말이 어찌나 반가웠는지요. 혼자 밥 차려 먹는 것도 이젠 이가 성치 않아 힘겨운데 며느리란 여자가 밥상 앞에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방도 하나 꾸며드릴게요. 이젠 같이 지내야죠. 그 말에 울컥했죠. 그래서 저는 보상금에 손을 대고 아들 명의로 절반 지분을 넘겨줬습니다. 함께 살 집을 짓는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사 당일 어떤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에 저는 없구나. 그때부터예요. 제가 말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하나씩 다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게 내 나이 73.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이 힘들었다고 투정 부린 적이 없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 떠난 그날부터 두 아이 키우는 데만 정신 팔려 살았지요. 딸아이는 시집가서 도시에 살고 아들은 나랑 같은 마을, 읍내에서 농사에 거들며 살아줬어요. 그래서인지 마음 한구석은 덜 외로웠죠. 내가 사는 이 집, 남편하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둘이서 맨손으로 벽돌 나르며 지은 집이에요. 비가 새고 겨울이면 냉기가 들었지만 그래도 여기엔 남편의 웃음, 아이들의 울음, 내 울고 웃던 모든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부엌 장독대 옆에선 내가 된장 뒤적이던 손맛이 아직도 남아 있을 것 같고 마당 끝에 심었던 감나무엔 아이들 키 자라듯 가지가 넓게 퍼져 있었죠. 그 감나무 밑에서 아들이 맨발로 뛰어놀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면사무소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도로 확장 사업이 들어온다나요. 마을 앞 도로를 넓힌다고 내 집 담벼락을 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상금은 적지 않았어요. 내가 한 푼 두 푼 아껴 모아도 몇 년이 걸릴 돈이었지요. 하지만 그 돈을 받는다는 게 마냥 기쁘진 않았어요. 여기서 남편이 가셨고 여기서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침 다림질 해주던 것도 기억나고 그 모든 게 이 벽과 마당에 다 묻혀 있는데 그걸 부순다니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세상이 변하면 따라가야지. 나도 늙었고 더는 비 새는 집에서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났어요. 그래, 이참에 아들이랑 같이 살아볼까. 지금껏 혼자 살면서 며느리도 없고 손주도 없이 허전한 명절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딸이야 도시에서 바쁘니 오기 힘들고 아들은 밥 한 끼 함께 하는 날도 손에 꼽았죠. 새 집을 짓고 그 안에 내 방 하나, 아들 방 하나, 그리고 혹시 생기게 될 손주 방까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바로 옆밭에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사두었던 땅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 좋겠다 싶어서 설계사 불러 밑그림을 그리고 보상금과 노후자금 털어넣어 집을 짓기로 했지요.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결정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줄은, 보상금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그 새 집에 내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 먼저 들어서게 될 줄은요. 그 애를 처음 본 건 딱 1년 전 아들이 불쑥 같이 밥 좀 먹자며 데려온 자리였어요.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고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인사하던 여자. 아들은 그녀를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라고만 소개했죠. 아내인지 약혼자인지 뭐 그런 건 묻지 말라는 눈치였어요. 아들은 42살까지 아직 결혼을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사실 저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죠. 나는 그냥 웃었죠. 그 나이에 뭔 호칭이 중요하냐 싶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론 괜찮은 여자 같았어요. 말투도 조심스럽고 눈을 맞추며 얘기하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라곤 없던 내게 그저 아들이 외롭지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먼저였죠.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젠 나도 식구가 하나 더 늘었구나.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그 애는 자주 들락거리더니 어느새 읍내 아파트에 아들이랑 같이 산다 하더군요. 나는 별말 없이 받아들였어요. 요즘 세상에 혼인신고 안 했다고 뭐라 할 엄마는 아니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 집 공사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찰나였어요. 아들이 도면을 펼쳐놓고 거실이니 주방이니 이야기할 때 그 애가 밥상에 수저를 내려놓고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젠 우리랑 같이 사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혼자 사시는 건 너무 걱정돼요. 방 2개면 충분하잖아요.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저희.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움인가, 고마움인가, 아니면 외로움인가. 속이 울컥해지는 느낌이었죠. 같이 살자. 그게 이렇게 따뜻한 말일 줄 몰랐어요. 나는 그날 밤 새 집 설계도를 붙들고 몇 번이고 손가락으로 동선을 그려봤어요. 여긴 내 방, 여긴 아들이랑 그 여자 방 거실에 텔레비전 놓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미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애는 그 뒤로 더 다정해졌어요. 장에 가서 내 좋아하는 참기름도 사다 주고 집 짓는 현장에도 종종 따라와서 말했죠. 어머니, 여긴 나무로 마감해요. 말끝마다 어머니를 붙이는 게 싫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결정했어요.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시작하는 새 보금자리라고. 그래서 법무사를 찾아가 보상금 일부로 지은 이 집의 절반 지분을 아들 앞으로 넘겨주었어요. 이젠 내가 이 집을 지켜라. 나는 그냥 한켠에 기대어 살면 된다. 그게 내 진심이었고 그게 어미 마음이었어요. 그녀가 말했던 방 2개면 충분해요라는 말이 그날따라 그렇게 정겹게 들리더군요. 나는 방을 2개 내어주었어요. 나는 정말 기꺼이 줬어요. 심지어 주고도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다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땐 몰랐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참 부드럽고 달콤했던 말, 그 안에 칼날이 숨어 있었던 걸 왜 몰랐을까요? 그녀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서늘한 게 지나갔다는 걸 왜 나는 그때는 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묻고 싶어요. 정말 같이 살고 싶었던 거니? 아니면 내가 가진 걸 나눠주길 바랐던 거니? 새 집이 거의 완공되던 즈음이었어요. 기와가 얹히고 담장이 둘러지고 마당엔 흙이 고르게 깔렸을 무렵 저는 매일같이 공사 현장에 나가 하루에도 몇 번씩 둘러보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여긴 호박 심고 저긴 들깨. 장독대는 동남쪽에 둬야 발효가 잘 되는데 그 집은 내 손끝과 정성으로 또 한 번 지어진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동거녀가 이상하게 말을 아끼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마당은 그대로 놔두세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설계했어요. 저희 방은 내부 공사 따로 맡겼어요. 들어오시지 마세요. 그 말의 순간 뜨끔했지만 속으로 또 넘겼습니다. 요즘 애들 취향이 따로 있는가 보지. 그렇게 애써 나를 납득시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죠. 예전엔 어머니, 이 반찬 맛있어요 하며 받아가던 김치통이 이제는 저희는 시판용으로 먹어요. 덜 짜서라는 말로 바뀌었고 현관문을 들어설 때 마주치면 미소 대신 짧은 고개 인사로 가름했습니다. 심지어 식사 시간도 달라졌어요. 아들은 밭이라고 들어오면 나랑 밥을 먹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방으로 들어가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따로 먹더군요. 어머니는 먼저 드세요. 그 말이 그렇게 냉정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마당 한켠에 장독대 자리를 마련해 두었더니 며느리가 묻더군요. 이거 여기 두시면 마당 디자인 망가져요.
내 손으로 담근 된장, 고추장이 들어갈 자리를 디자인이란 말 하나로 잘라내려는 게 참 얄미우면서도 마음이 쓰렸습니다. 속상했지만 나는 또 참았습니다.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이 집이 우리 세 식구의 집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내 방은 가장 안쪽 조용한 방. 그저 볕 잘 들고 혼자 누울 자리 하나면 됐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애는 달랐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내 방 앞 슬리퍼도 사라지고 주방 물건이 하나 둘 사라지더군요. 어머니 방, 짐 많으신 거 아니죠? 깔끔하게 쓰셔야 해요. 그녀는 그렇게 은근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도 내 짐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마저 엄마 짐은 나중에 천천히 정리해요라며 말끝을 흐렸고 나는 또 속으로 되뇌었죠. 그래 걔들도 신경 쓸 게 많겠지. 그럼 내가 챙기면 되지 뭐. 그렇게 나는 김장을 담그고 반찬을 만들고 깨끗하게 손질한 고들빼기며 갓김치며 줄줄이 항아리에 담았어요. 입주 첫날엔 따끈한 국물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골도 사다 두고 묵은지도 씻어 말렸죠. 내 마음은 온통 같이 산다는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방 2개를 내어주고 집의 절반을 아들 이름으로 넘긴 것도 조금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 애의 눈빛은 그날 저녁상 앞에서 나를 속였던 거였나 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식구로 여기지 않았고 심지어 나를 불편한 존재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요? 그 애의 말에 끌려다니는 게 보였어요. 언제부턴가 내 눈을 못 마주치고 엄마, 요즘은 같이 사는 게 서로 피곤하대요. 이런 말을 내뱉기 시작했죠.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집은 내가 짓고 내가 시작한 집인데 왜 나는 마당에도 부엌에도 안방에도 자리가 없어진 걸까요? 그날 저녁 작은 방에서 나무상에 밥 한 그릇 놓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이 집에서 누구지? 그렇게 나는 그 집에서 점점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삿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엔 2~3번쯤 깼다가 다시 누웠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죠. 설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디선가 느껴지던 불길한 낌새 때문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시보를 들으며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새 집에서 첫날은 꼭 미역국을 먹어야 복이 들어온다는 우리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말린 미역을 부드럽게 불리고 사골도 밤새 푹 고아두었지요. 밥솥에 쌀을 안치고 반찬 몇 가지를 마지막으로 포장하며 나는 속으로 몇 번이나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외롭지 않게 같이 살게 되겠지. 아침 9시쯤 되어 마당에 이삿짐 트럭이 들어섰습니다. 덜컹덜컹 철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드디어 우리 세 식구가 한 지붕 아래 제대로 된 집에서 함께 살아보는 거다. 그런 마음 하나로 반찬 보자기부터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 마당에 서 있었던 내 모습이 그토록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트럭에서 내리는 이삿짐 기사새 신속하게 움직이며 아들 내외의 짐을 실었습니다. 거실 장식장, 침대, TV, 큰 화분, 심지어 며느리가 아끼는 전신 거울까지 포장된 박스가 줄줄이 실렸죠. 그런데 내 짐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누가 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조심스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내 짐은 어디다 실어야 하냐? 그 아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트럭 쪽을 향한 채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엄마 짐은 오늘 안 들어가요. 나중에요. 나중에? 말뜻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툭 내뱉었어요. 어머니 방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서울에 따님 집에 계시면 정리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말끝에는 어떤 정돈된 예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쫓는 목소리였습니다. 내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아,
이건 계획이었구나.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내가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았다는 걸. 같이 살자는 말. 그저 내 지갑을 열게 하려는 수단이었다는 걸. 나는 허공을 바라보다 주전자 안에서 부글부글 끓던 미역국 냄비를 떠올렸습니다. 방 안에 있는 보자기 두른 반찬들. 그걸 전부 짊어지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짐은 그냥 창고에 넣어둘까요? 이삿짐 기사가 눈치를 보며 묻자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쓰지 않을 거니까 일단은.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쓰지 않을 거니까. 그 짐 안에는요, 내가 직접 지은 이불, 남편 제삿날 쓰던 백지 등 아들 돌잔치 때 입혔던 손바느질, 베네저고리까지 다 들어 있었어요. 그걸 쓰지 않을 거니까라고 하다니요. 아들은 옆에 서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내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 얼굴 대신 그림자만 보며 묻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그동안 엄마가 내 옆에 있던 시간이 전부 짐짝이었니? 짐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그 한마디를 끝으로 나는 트럭이 떠나는 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바닥에 놓인 내 두 보따리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 몰라 그대로 마당 구석에 세워두고 나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턱은 내게 더 이상 열려 있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그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집에 내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새로 지은 집 마당 끝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렇게 맑고 바람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가시덤불에 찔린 것처럼 서늘하고 아팠습니다. 트럭은 벌써 절반 이상 짐을 실었고 며느리는 박스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정작 제 짐만은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 물건을 챙겨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손수 보따리를 꿰맸습니다. 남편의 유골함, 그 작은 나무 상자는 무릎 위에 꼭 껴안고 있었지요. 그 사진 한 장, 어린 시절 아들 녀석이 아빠랑 고구마 캐던 때 찍은 사진도 앨범에서 꺼내 따로 챙겼습니다. 손주가 오면 주려고 몇 해 전부터 짜놓은 털실 조끼도 버리지 못하고 보자기에 싸 넣었고요. 다 낡은 그릇이며 밥주걱 하나까지 그 무엇도 저는 허투루 못 버렸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짐은 그쪽 창고로 옮기세요. 우리 집은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끝은 공손했지만 눈은 차디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무너졌지만 자식들 앞에서 울고불고 할 수는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남편 없이 아이들 키우며 버텨온 세월이 있으니까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트럭은 그들의 짐만 싣고 곧 출발했습니다. 아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제 어깨에 손이라도 얹어줬다면 저는 그 순간에도 또 참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애는 차문을 닫고 저를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마을회관 옆 조그만 창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원래 비료며 농기구 놓던 곳인데 다행히 이장님이 정리해놨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며칠 머무르라는 겁니다. 이삿짐 센터 기사 두 분이 눈치를 보며 제 짐을 옮겨다 놨습니다. 저는 연신 죄송하다며 허리 숙였고 그분들은 아무 말 없이 트럭을 몰고 가셨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주책맞게도 그렇게 서럽게 운 건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이 지경이 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에게 바쳐왔습니다. 내 손으로 밥 해먹이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추운 날엔 내 옷 벗어 입히면서 살아왔는데 결국 돌아온 건 이 꼴이었습니다. 그 집 마당, 제가 손수 흙퍼 날라 만든 마당이었는데요. 물옷으로 뿌리며 풀 뽑던 자리였는데요. 그 마당을 저는 그날 발끝조차 못 들여보고 나온 겁니다. 그 집 대문은 제게 단 한 번도 열려주지 않았습니다. 집 주인이 제가 아닌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밤이 되자 창고 안은 냉기가 돌았습니다. 담요 한 장으로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가 덜덜 떨릴 만큼 추운 그 방 안에서 저는 다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쩌면 좋아요.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나 혼자 다 견디라 하네요. 제 인생의 마지막 집이라 여겼던 그 집에서 저는 문턱 하나 밟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해보지만 그날만큼은 정말이지 제가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을 수는 있어도 이제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날 제 등을 떠밀던 그 집의 문은 닫혔지만 제 마음 안에 다른 문 하나가 처음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 집에 도착하자 말없이 방문만 열어준 아이 얼굴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짐 보따리 들고 딸 집으로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딸애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고 제 자리를 내주었지만 저는 밥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남편 사진 한 장을 머리맡에 두고 하염없이 울다 지쳐 겨우 눈을 붙였는데 가슴 속에서는 그날 마당 끝에서 받은 모욕이 계속 되새겨졌습니다. 이놈들 내 등을 그렇게 밀더니 이제 다 끝난 줄 알았겠지. 다음 날 아침 딸이 출근한 뒤 저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평생 잊지 않 써두었던 이름 하나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수님이 그 친구가 몇 해 전 아들 녀석이 법무사 개업했다며 자랑했던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길로 수님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고맙게도 그 친구는 단숨에 자초지종을 이해해 주더군요. 분이야, 내가 바보처럼 속은 거다. 지금이라도 되찾아야지. 우리 애가 도와줄 테니 와봐. 저는 마른 손에 정장을 입고 서울 변두리 작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법무사라는 그 친구 아들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말없이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보상금 계좌는 누구 명의였고 소유권 이전 서류에는 도장이 어떻게 찍혔는지요? 저는 손이 떨리며 그날 아들이 내밀었던 도장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이사 문제로 바쁘다며 여기저기 사인하라고 했는데 전 그냥 도장만 찍었어요. 뭘 확인하겠어요. 내 아들이라는데 믿었지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장 도용 가능성도 있고 공동명의라 해도 처분 방식이나 보상금 사용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위법 소지가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똑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 한 칸, 돈 몇 푼 문제가 아니라 제 이름, 제 자존심을 걸고 지켜야 할 사람답게 살 권리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바로 내용 증명 발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귀하는 정분희 씨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해당 부동산의 절차 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률상 하자가 있으며 그 글귀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다시 피를 돌게 했습니다. 며칠 후 그 소식은 금세 동네에 퍼졌습니다. 시골이라는 곳이 소문 한 번 나면 끝이 없잖아요. 아이고, 정분이가 변호사까지 썼대. 그 집 며느리 아주 속셈 있었더라니. 며느리는 시장에 얼굴도 못 내밀었고 아들은 하루는 전화도 없이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요? 가족이면 등을 그렇게 내밀어? 내 짐을 마당에 내놓고 새로 지은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한 사람이? 저는 문자를 지우지도 않고 그대로 법무사에게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웃으면서 다니는 게 신기했는지 이웃 몇몇은 분희 씨, 요즘 얼굴이 살아있네. 하고 말했습니다. 살아있지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싸워보고 있으니까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내 몫의 삶을 되찾기 위한 늦었지만 단단한 싸움이. 그 소문이 처음 들려온 건 마을 앞 장터였습니다. 채소 몇 단 사러 갔다가 익숙한 얼굴들이 내 눈치를 보며 입을 막는 걸 봤지요.
저기 분희 씨 오신다시 정말로 변호사를 썼다더라. 며느리가 그 집 보상금 노리고 들어갔다며? 그 말들이 내 귀를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쳤지만 가슴 한가운데로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다 알고 있더군요. 시골이란 데가 참 입 하나로 세상이 뒤집히기도 하잖아요. 며칠 뒤 동네 통장 아주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나도 그날 들었어. 이삿날 아예 짐도 못 들이셨다며? 아이고, 나도 할 말은 많지만 당신 참 잘하셨어.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나올 뻔했지만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며느리라는 여자는 그 이후로 시장 근처에도 얼씬 못했습니다. 늘 오던 반찬 가게도 안 들르고 그 잘난 청바지에 힐 찍던 모습도 사라졌지요. 대신 소문이 더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지 멋대로 방 빼놓고 시어머니 창고로 내쫓았다지? 보상금 받고 등 돌린 여자가 무슨 체면으로 여기서 장사를 해? 한참 후 아들이 전화로 울상 지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고요? 그 말에 제 몸이 순간 떨렸습니다. 그럼 이사날 내 손에서 짐 보따리 뺐어 창고 앞에 던져놓은 그 사람도 가족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는 아들에게 조용히 또렷이 말해줬습니다. 넌 내 집에서 내 짐을 뺐잖니.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따질 일이야.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나서 여식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땐 저희도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요? 참말로 웃기지요. 내가 장독대 고르고 김치 담그던 그날 당신들은 이미 내 자리를 없애놓고 있었잖아요. 며느리의 그 문자에 저는 단답으로 답했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조용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도 이제는 누가 먼저 다가와 말을 겁니다. 분희 씨 요즘은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응원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오랫동안 사지 않았던 새 앞치마 하나를 샀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처음으로 산 물건이었지요. 그 앞치마를 두르며 거울 앞에 서 보니 주름진 얼굴이 조금은 당당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집 며느리 이번에 완전히 망신당했대. 앞으로는 아무도 그런 짓 못하겠지. 그래요. 이제는 제가 시골 어르신들 사이에서 작은 경고처럼 남게 된 거죠. 분희 씨처럼 되기 싫으면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 그거면 됐습니다. 누군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눈물은 흘리지 않겠지요. 내가 짊어졌던 모욕이 다른 누군가의 방패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번 싸움 할 만큼 한 겁니다. 그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깊게 스며들던 늦은 오후였지요. 문 앞에 아들이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손엔 조그만 봉투 하나 들고 입술은 잔뜩 말라붙은 채 엄마, 미안해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아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단 말.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니? 제 목소리가 어쩐지 남의 말처럼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흐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그 전날 새벽짐을 싸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갔다는 얘기를 동네 가게에서 들었습니다. 새댁이란 사람이 낯도 안 비추고 가더라니까요. 볼 낯이 없었던 거죠, 뭐. 시장 아주머니가 다 들으라는 듯 말하던 그 순간 전 다짐했지요. 용서고 뭐고 이제는 그 말조차 사치라는 걸. 변호사님이 오셔서 집 등기 서류를 제게 내밀던 날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 이름이 다시 그 종이에 또렷 찍혀 있더군요. 이제 이 집은 진짜 어머님 거예요? 그 말에 숨이 턱 막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라 돌 한 장 한 장 붙였던 그 마당 지금도 발자국 자국이 살아있는 거 알아? 그걸 내가 날 쫓아내며 내주었어.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입술 안쪽을 꽉
깨문 채로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오래전부터 묵혀있던 말이 마침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그제야 무너져 내리더군요. 몇 주 후 마을 사람들이 다시 대문을 열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분희 씨, 김치 좀 담갔지? 우리도 맛 좀 봐야지. 이제야 진짜 그 집 같네요. 주인 있는 집 냄새가 납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텃밭을 다시 일구고 장독대도 새로 닦았습니다. 다 쓰러졌던 대청마루엔 햇빛이 다시 가득했고 오래된 화분에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이 집 누가 뭐래도 진짜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누굴 위한 것인지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 흘릴 자리마다 이제는 햇살이 번지더군요. 그렇게 저는 제 이름 석자로 다시 서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소송이 끝났다고 마음까지 정리되는 건 아니더군요. 새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집 안의 공기는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살림살이는 그대로인데 웃음소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와 조용히 말하더군요. 복지회관에서 글쓰기 모임을 하는데 어르신들 다 좋아하세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뭔 글을 쓰겠냐 싶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질 않아 뒤척이다가 문득 제 손으로 써내려간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어머니로만 살다. 이제서야 나를 씁니다. 그 다음 날 조용히 복지회관 문을 열었습니다. 환영해요, 어르신.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데 그 인사가 왜 그리 따뜻하던지요. 아무도 저를 엄마로 부르지 않고 누구의 시어머니로도 부르지 않더군요. 그냥 분이 어르신이라고 해주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글쓰기 모임에선 저마다 사연 하나씩은 품고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자식한테 사기당했다 하고 누군가는 남편 병수발 끝에 마음이 다쳤다 하더군요. 그 속에서 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사날 내 집만 빠졌어요. 그 집 문턱도 못 밟았고요. 순식간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누가 박수를 쳤어요. 그걸 이렇게 웃으며 말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빠짐없이 모임에 나갔습니다. 글을 쓰면서 묘하게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억울했던 일도 밤새 눈물 흘렸던 기억도 종이에 적다 보면 점점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복지회관에선 텃밭도 나눠줍니다. 저는 고추랑 상추 그리고 노란 국화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물을 주고 흙을 손으로 만지면 그 흙이 제 속에 박혀있던 분노도 조금씩 빼내주는 것 같았지요. 책도 읽기 시작했어요. 독서회에서는 돌아가며 책 한 줄씩 낭독을 하는데 제 차례가 오면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하지만 한 줄, 또 한 줄 읽다 보면 이 목소리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처음으로 뭔가를 배우고 내 이름 석자로 어디에 적히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예전엔 통장에 아들 이름만 올라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제는 작은 복지카드 하나에도 제 이름이 찍히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매주 화요일엔 글쓰기, 수요일엔 텃밭 가꾸기, 금요일엔 동네 어르신들이랑 소모임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에게 어머니, 이건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이젠 저도 제 삶을 부탁받고 싶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글 잘 쓰셨어요. 그 한마디에 하루가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다시는 누구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야 제 그림자를 밟지 않고 제 발로 걷고 있으니까요. 그 봄날의 이삿짐이 제 짐을 빼앗아 갔지만 그 덕에 저는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복지회관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닌 제 이름으로요. 이사하던 날 내 집만 빠졌다고요? 그래요.
그땐 그랬지요. 그 집 문턱도 못 밟고 며느리 눈치 아들까지 나 몰라라 하던 그날 아침.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밀려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요, 나는 다시 그 집 마당에 섰습니다. 이번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아니라 그 집을 지켜낸 주인으로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어느 토요일, 시니어 잔치가 복지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회관장님이 제게 말했어요. 분이 어르신, 발표 꼭 해주셔야 해요.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제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시 한 편을 들고 갔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비뚤비뚤해졌지만 그건 제 인생의 굴곡이니까요. 무대에 섰을 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서서 첫 줄을 읽는 순간 전 세상에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누구였고 어디까지 버려졌고 어떻게 다시 걸어 올라왔는지를요. 그날 이삿짐 트럭은 내 집만 두고 떠났지만 나는 거기 두고 온 게 짐이 아니라 지나간 삶의 무게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눈물까지 닦더군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우리 얘기를 대신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나 하나만 겪은 게 아니란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마당에는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제가 심은 게 아니에요. 작년 봄에 지호가 와서 흙장난치다가 무심코 심어놓고 간 모종이었어요. 그게 겨울을 견디고 그 모진 바람을 뚫고 지금 저렇게 피어났습니다. 이젠 저도 제 이름 석자로 불립니다. 복지관 명단에도 시니어 글짓기 모임 발표에도 정분이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어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구의 장모, 누구네 할머니, 그 이름만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은 나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그 이후로 마을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고 뭔가 도와드릴 일 없냐고 문자도 보냅니다. 하지만 전 그 문자에 이렇게 답했지요. 이젠 괜찮다. 내 인생은 내가 돌본다. 이 짧은 답장에 담긴 뜻을 그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품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 앞에 작은 평상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거기에 앉아 봄바람을 맞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게 낙이에요. 들려오는 복지회관 종소리, 담장 너머로 들리는 어린아이 웃음소리, 이 모든 게 지금의 저를 살아 숨 쉬게 해주는 노래 같아요. 이사하는 날, 제 짐은 트럭에 실리지 않았지만 그때 제 마음에 실려 나간 건 다름 아닌 지난날의 희생과 후회였습니다. 지금 이 마당에서 그 빈자리를 새 봄이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